이년이 감히 날 쳐? 시어미를 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손찌검을 해? 니까짓 게 뭔데 날 쳐? 이 미친년아, 네 엄마가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시어미한테 손찌검하라고. 이 천하의 몹쓸년? 아이고, 민준아, 내가 전현한테 맞았다. 전현이 글쎄 이 애미를 때렸어. 못 꿇어요, 절대로. 제가 왜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요? 당신 눈에는 지금 이 끔찍한 상황이 정말 안 보여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충격적인 우리가 사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듣기만 해도 속이 답답해지는 지긋지긋한 시집살이에 결국 통쾌한 사이다 한 방을 제대로 날린 30대 여자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제 기구한 사연을 들어보시면 아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잘했다 하고 무릎을 탁 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있었습니다. 상상 초월 아주 지독한 시어머니가 제 인생에 있었답니다. 정말이지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이 있다는 걸 제 시어머니를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죠. 29 여자 인생에서 가장 반짝이는 시절이라고들 하잖아요. 저도 딱 그 예쁜 나이에 지금의 남편 민준 씨를 만났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훤칠한 키에 다정한 눈매가 참 인상 깊었죠.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 속에 담긴 진심과 따뜻함이 얼어붙었던 제 마음까지 스르르 녹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봄 햇살 같았다고 할까요? 저희는 마치 자석처럼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렸고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미래를 함께 그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찼죠. 그리고 마침내 평생을 함께하기로 굳게 약속하게 됐죠. 모든 게 꿈처럼 완벽했어요. 정말 이 사람이라면 평생 행복할 수 있겠다고 확신했죠. 딱 한 사람, 바로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의 예비 시어머니라는 존재를 직접 대면하기 전까지는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 어떤 먹구름이 드리워질지. 운명의 상견례 날이었어요. 곱게 한복까지 빌려 입고 얼마나 긴장했는지 손바닥에 땀이 흥건할 정도였어요.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예상 질문까지 준비해 갔었죠.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 룸에 들어서니 시아버님 되실 분은 참 인자한 미소로 어서와요 수연 양, 민준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라며 따뜻하게 저를 반겨주셨는데 문제는 역시 시어머니였죠.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것도 양가 부모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 엄숙한 자리에서 저를 위아래로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 쫙 훑어보시더니 툭 던지시는 첫마디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이 너! 네? 제가 뭘 잘못 들었나 싶어 제 귀를 의심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고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는 것 같았죠. 어이 너라니요. 하다못해 식당 종업원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대체 무슨 경우인가 싶었죠. 옆에 앉아 계시던 저희 부모님 얼굴은 당혹감과 불쾌감으로 새하얗게 질리시고 민준 씨도 심지어 시아버님조차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주변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란 듯이 오히려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잇더라고요. 민준이 내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지 도통 모르겠네. 생긴 것도 뭐 그저 그렇고 딱히 야무져 보이지도 않고 집안은 또 볼 게 있겠어? 혀를 차는 소리까지 내면서요. 분명히 저를 앞에 두고 하는 말인데도 마치 저는 그 자리에 없는 투명인간 취급하며 민준 씨에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그 무례한 태도하며 면전에서 대놓고 사람을 깎아내리는 모욕적인 내용하며 정말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숨이 막혔죠. 민준 씨가 황급히 어머니, 수연 씨한테 왜 그러세요? 처음 뵙는 자리에서 예의 좀 지켜주세요. 하고 막아섰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뭐? 내가 내 아들한테 내 생각 좀 말도 못해? 어디서 아들 교육을 시키려고 들어? 너나 잘해! 하면서 오히려 민준 씨에게 큰 소리를 떵떵 치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시아버님조차 여보, 그만 좀 하시오! 하고 말리셨지만 소용없었죠.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는 너무나도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아, 이 결혼 정말 괜찮을까? 이 사람과 결혼하면 저런 시어머니를 평생 봐야 하는 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안감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상견례가 끝나고 민준 씨가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을 기세로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 손을 잡고 정말 미안하다. 우리 엄마 원래 저런 분 아니다. 나이 드셔서 외로워서 그러시는 거다. 결혼하면 너한테 정말 잘해주실 거다라고 애처롭게 사과하는 모습에 그리고 사랑이라는 그 어리석고 맹목적인 믿음 하나로 애써 불안감을 꾹꾹 눌러 담았네요. 돌이켜보면 그때 그 싸늘했던 공기, 그 불안한 예감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사랑에 눈이 멀어 너무 많은 것을 외면했던 제 잘못도 컸습니다. 결혼 준비는 현실이잖아요. 달콤한 연애와는 달랐죠.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저희 두 사람의 힘으로 저희 능력껏 시작하기로 굳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들 하는 예단이니 예물이니 하는 허례허식은 과감하게 생략하기로 양가 어른들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흔쾌히 합의까지 했었죠. 시어머니도 그때는 그래,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런 거 다 부질없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저도 그 편이 훨씬 마음 편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불과 며칠 앞둔 어느 날 밤, 정말 뜬금없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늦은 시간이라 망설이다 받았는데 낮고 차가운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나다. 딱 이 한마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하는데 다짜고짜 본론을 꺼내시더라고요. 다른 말은 필요 없고 내일 당장 내 통장으로 1천만 원 보내라. 액수 틀리지 말고. 그리고 내 아들, 아니 민준이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말고. 이건 너랑 나,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만약 민준이가 알게 되면 결혼이고 뭐고 다 엎어버릴 줄 알아? 알았지? 거의 협박에 가까운 말투였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죠. 예단 안 하기로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아들 몰래 며느리 될 사람한테
비밀리에 돈을 요구하다뇨. 그것도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파혼을 빌미로 삼아서요. 이게 대체 무슨 경우인가 싶었지만 저는 너무 어렸고 결혼을 코앞에 두고 모든 것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민준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상처받거나 정말 시어머니 말대로 파혼이라도 하게 될까봐 덜컥 겁이 났어요.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뒤척이다 결국 다음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 가서 결혼자금으로 빡빡하게 모아둔 적금을 깨서 시어머니 통장으로 1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돈도 돈이지만 시작부터 이렇게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추악한 비밀을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씁쓸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이걸로 조용히 아무 일 없이 결혼식만 잘 치를 수 있다면 괜찮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고 위로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 돈이 제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결혼 후 저는 도저히 이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갈 수 없어 고민 끝에 민준 씨에게 어렵게 털어놓았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민준 씨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얼굴이 배신감과 분노로 벌개져서는 당장 어머니께 달려갔고 정말 집안이 떠나가라 크게 다툰 끝에 그 돈은 친정엄마 예물값이라는 참으로 해괴망측하고 어이없는 명목을 붙여서 간신히 돌려받긴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했을 리 없죠. 시어머니는 돈을 돌려주면서도 입이 대빨 나와서는 겨우 그깟 돈 몇 푼 도로 가져가려고 네 서방 들쑤셔서 애미랑 아들 사이를 이간질하냐? 아휴, 며느리 한번 잘못 들였네. 아주 여우 같은 년. 치사 빤스다. 하면서 저를 어찌나 매섭게 노려보시던지 등골이 오싹할 정도였어요. 시작부터 돈 문제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니 안 그래도 불편했던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틀어져 버렸죠. 순탄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신혼의 단군도 잠시, 감사하게도 저희 부부에게 허니문 베이비가 찾아왔습니다.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아이고 잘됐다. 내가 얼마나 손주를 기다렸는데 우리 강아지 닮은 예쁜 손주 보겠네 하시며 겉으로는 기뻐하시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고 곧 상상을 초월하는 기묘한 간섭과 비상식적인 요구로 변질되었습니다. 뱃속에 애가 있어도 남편 밥은 삼시세끼, 그것도 매번 다른 반찬으로 네 손으로 꼬박꼬박 정성껏 차려줘야 하는 거다. 그래야 우리 귀한 아들이 밖에서 기운 쓰고 돈 많이 벌어오지. 임신이 유세냐? 아이고, 내가 밤중에 통 잠이 안 오네. 적적해서 그런가? 이리 와서 나랑 밤새 이야기나 좀 해다오. 젊은 애가 잠은 죽어서 자면 되지. 심심해 죽겠다. 하루 종일 속이 울렁거리는 지옥 같은 입덧에 시달리고 물만 마셔도 헛구역질이 올라와 변기통을 붙잡고 살았어요. 게다가 무거워진 몸 때문에 잠시 소파에 기대앉아 있는 것조차 숨이 턱턱 막혔던 제게 시어머니의 이런 요구들은 너무나 가혹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임신한 몸종이라도 된 기분이었죠. 민준 씨가 중간에서 어머니, 수연이 지금 힘들어요.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고 힘들어하는데 좀 쉬게 해주세요. 하고 막아보려고 해도 시어머니는 내가 내 며느리랑 이야기 좀 하겠다는데 내가 뭔데 나서서 방해냐? 너는 내 일이나 해. 쟤는 원래 깨병이 심해. 라며 번번이 민준 씨에게 면박을 주고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죠. 마치 제가 아들 밥 해주고 시어머니 밤 시중 들려고 시집 온 사람 취급을 하시는 것 같아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북받치곤 했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저는 시어머니의 등살에 제대로 쉬지도 먹지도 못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불과 며칠 앞둔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갑자기 배가 칼로 애는 것처럼 격렬하게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급하게 119를 불러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이것저것 다급하게 검사를 하더니 의사 선생님이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태아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는 위급 상황이라 지체 없이 응급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고 있는데 뒤늦게 연락받고 병원으로 허겁지겁 달려오신 시어머니는 의사의 설명을 듣자마자 이성을 잃고 길길이 날뛰기 시작하셨어요. 제왕절개는 절대 안 된다. 무슨 소리야? 내 귀한 손주 배를 가른다고? 절대 못해. 애는 무조건 자연분만으로 낳아야 건강하고 똑똑하게 크는 거라고. 옛날 어른들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어. 여자가 배 아픈 거 잠깐 못 참고 수술을 해? 요즘 것들은 정신력이 아주 빠져가지고 엄살은 당장 다른 병원으로 옮겨. 여기 의사 완전 돌팔이 아니야? 실력도 없는 것들이 멀쩡한 애배를 가리려고 하네. 네 아들 돈 뜯어내려고. 제 뱃속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야말로 1분 1초가 급한 상황인데도 시어머니는 자신의 낡고 위험한 고집과 무지만을 내세우며 수술실 입구를 온몸으로 막아서고 의사 간호사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아무리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설득해도 막무가내셨죠. 그 순간 제 눈에는 시어머니가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민준 씨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생 본 적 없는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시고 당장 나가세요. 지금 수연이랑 제 아이 목숨이 달렸다고요. 어머니 고집 때문에 둘 다 잘못되기라도 하면 저 정말 어머니 다시는 안 볼 겁니다. 아니, 아들 노릇 안 할 겁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민준 씨가 거의 시어머니를 병원 복도 밖으로 거칠게 끌어내다시피 하고 나서야 저는 겨우 수술대에 오를 수 있었어요. 차갑고 딱딱한 수술대 위에 누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취 기운이 퍼지는 와중에도 곧 태어날 아이를 만난다는 기쁨과 설렘보다는 방금 겪은 끔찍한 상황과 시어머니에 대한 깊은 원망, 그리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서러움이 온몸을 휘감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고 저는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건강한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충격과 공포는
제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흉터로 남았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가 되었죠. 아이의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도 시어머니의 황당하고 어이없는 간섭은 어김없이 등장했죠. 저희 부부는 아이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이름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의 숫자와 민준 씨 이름의 민자를 따서 밝고 건강하게 그리고 슬기롭게 자라라는 의미를 담아 민하라고 예쁜 이름을 지어주었죠. 양가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모두들 이름이 참 예쁘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는 어디서 또 이상한 소리를 듣고 오셨는지 아주 유명한 스님에게 거금을 주고 특별히 받아왔다는 박봉팔이라는 이름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며 또다시 길길이 날뛰기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 귀한 대를 이을 장손 이름은 무조건 박봉팔이야. 이 이름으로 지어야 무병장수하고 큰 부자로 떵떵거리며 잘 산다고 그 용하디 용한 스님이 그러셨어. 어디서 근본도 없는 이상한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이려고 해? 당장 미나인지 뭔지 집어치워. 저희가 아무리 미나라는 이름의 좋은 의미를 설명하고 요즘 시대에 봉파리가 뭐냐고 아이가 커서 놀림받으면 어떡하냐고 차분히 설득해도 막무가내셨어요. 귀를 틀어막고 듣지도 않으셨죠. 저희가 뜻을 굽히지 않자 시어머니는 급기야 봉파리로 안 하면 나 오늘부터 밥 안 먹고 굶어 죽을란다. 애미가 굶어 죽어도 좋다는 거냐? 면서 충격적인 단식 투쟁까지 벌이셨어요. 정말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제대로 안 드시고 방에 들어누워 아이고 나 죽네. 봉파라 할미 죽는다. 하고 끙끙 앓는 신용을 하시는데 그 끔찍하고 유치한 모습 앞에서 착하고 마음 약한 민준 씨도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족보에는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박봉팔로 올리되 실제로는 미나로 부르는 것으로 하는 정말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힌 세상 어디에도 없을 해괴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들 주민등록등본에 선명하게 찍힌 박봉팔 석자를 볼 때마다 헛웃음과 함께 깊은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가족관계인가 싶었죠.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온갖 우여곡절 속에서도 저희 아들 미나가 어느덧 무럭무럭 자라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어요. 맞벌이인 저희 부부에게 아이의 방과 후 돌봄은 정말 큰 숙제이자 현실적인 고민거리였죠. 학원을 여러 개 보내자니 아직 너무 어린아이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고 그렇다고 아이 혼자 텅 빈 집에 덩그러니 둘 수도 없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마치 구세주처럼 혹은 덫을 놓는 사냥꾼처럼 나타나 아주 인심 쓰는 척, 선심 쓰듯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예쁜 강아지 미나 봐줘야지 그럼. 누가 보겠어? 할미밖에 더 있냐? 대신 나도 내 귀한 시간 투자하는 거니까 공짜는 안 된다. 요즘 시세가 얼만 줄은 알고? 그래도 남 아니고 가족이니까 싸게 쳐서 월급 200만 줘.
그럼 내가 오후 시간은 책임지고 학교 끝나고부터 너희 퇴근할 때까지 봐줄게. 월 200만 원. 솔직히 저희 부부 형편에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설마 자기 친손주인데 하는 마음, 그리고 모르는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친할머니인 시어머니가 봐주시는 게 아이 정서에도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무엇보다 아이를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생각에 저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시어머니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고액 연봉 유급 육아 도우미이자 저희 부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상주 감시자가 되셨죠. 처음 며칠은 그래도 손주를 예뻐하시는 마음에 잘 봐주시겠거니 이제 좀 평화가 찾아오려나 기대했던 제가 참 어리석고 순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본색은 금방 드러났으니까요. 사건은 어느 맑고 화창한 가을날 오후에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희 친정엄마가 몸이 허해진 딸이랑 고생하는 사위,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하나뿐인 외손주 먹으라고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 가서 장 보고 허리 아픈 것도 있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정성껏 갈비찜이며 잡채, 아이가 좋아하는 소시지 야채볶음, 갖가지 나물들까지 온갖 맛있는 반찬들을 종류별로 플라스틱 반찬통에 가득 담아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셨어요. 퇴근하고 돌아와 오늘 저녁은 드디어 엄마 반찬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는데 글쎄 아침에 분명히 넣어두었던 그 많던 반찬통들이 감쪽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 혹시 오전에 저희 엄마가 보내주신 반찬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가 저녁에 미나랑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냉장고에 안 보이네요. 아, 그거? 내가 아까 보니까 영 찝찝해서 싹 다 버렸어.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편하게 기대앉아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시면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어제 신문 버렸다는 듯이 태연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네? 왜요? 멀쩡한 반찬을 왜 다 버리세요? 오늘 아침에 만든 건데 상했을 리도 없잖아요. 아, 글쎄, 가만 보니까 그 반찬통 뚜껑에 머리카락이 하나 딱 붙어 있더라고. 아이고, 더러워서 그걸 어떻게 먹냐? 재수없게 시리. 그래서 그냥 속 시원하게 싹 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쳐 넣었지. 내가 아주 잘했지? 순간 머리가 띵 하고 울리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죠. 저희 엄마가 허리도 제대로 못 펴시면서 오직 딸내 식구 먹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드셨을 반찬인데요. 그걸 고작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머리카락 하나 붙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한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싹 다 버리셨다고요? 눈물이 핑 돌면서 억누를 수 없는 서운함과 분노가 동시에 북받쳐 올랐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어떻게 그걸 다 버리실 수가 있어요? 설령 머리카락이 붙었더라도 그거 하나 떼고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버리시기 전에 저한테 먼저 물어보기라도 하시지. 저희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 텐데
정말 너무 속상해요. 서운함과 속상함, 그리고 약간의 원망까지 잔뜩 묻어나는 제 목소리에 소파에 기대앉아 있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돌변하더라고요. 눈빛부터가 달라졌어요. 뭐? 네가 지금 누구한테 그따위로 따지고 드는 거야? 어디서 배워먹지 못하게 눈 동그랗게 뜨고 어른한테 말대꾸야? 네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어?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반항하라고 가르치더냐?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오시더니 다짜고짜 검지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툭툭 아주 기분 나쁘게 세게 치기 시작했어요. 네 엄마가 만든 그깟 반찬 쪼가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 때문에 감히 이 시어미한테 대들어? 이게 진짜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나?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손가락질은 점점 더 심해졌고 나중에는 제 어깨를 강하게 밀치기까지 하셨어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섰죠. 저희 부모님까지 써잡아 모욕하는 발언에 저도 더는 이성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한테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이건 명백한 폭력이에요. 저는 저를 또다시 밀치려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강하게 뿌리쳤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고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니었는데 제 손등이 시어머니의 볼을 살짝 스치고 만 겁니다. 정말 힘 하나 들어가지 않은 그야말로 바람처럼 스친 거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그게 결정적인 빌미가 되었죠. 아! 이년이 감히 날 쳐? 시어미를 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손찌검을 해? 시어머니는 갑자기 눈이 시뻘겋게 뒤집히더니 악을 쓰며 제 뺨을 있는 힘껏 정말 온 힘을 다해 후려갈기셨어요. 짝 하는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날카롭고 섬뜩한 소리와 함께 제가 쓰고 있던 안경이 저만치 날아가 거실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버렸죠. 너무 세게 맞아서 순간 눈앞이 번쩍하고 귀에서 삐 소리가 났어요. 너무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났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과 당혹감, 그리고 온몸으로 느껴지는 끓어오르는 모멸감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니까짓 게 뭔데 날 쳐? 이 미친년아! 네 엄마가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시어미한테 손찌검하라고. 이 천하의 몹쓸년? 시어머니의 폭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분이 안 풀리는지 제 가슴팍을 주먹으로 퍽퍽 사정없이 치고 제 팔을 잡아 비틀었어요. 살같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멍이 들었죠. 그러고는 아까 버렸다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질질 끌고 와서 거실 한복판에 그 내용물을 전부 쏟아붓는 겁니다. 엄마의 정성이 담긴 갈비찜, 잡채, 나물들이 역한 냄새를 풍기면서 차가운 거실 바닥에 처참하게 나뒹굴었죠. 그 모습은 정말이지 지옥 같았습니다. 네 엄마가 해준 귀하디 귀한 반찬이다. 어디 실컷 구경이나 해봐라 이년아. 꼴 좋다. 저는 엉망진창이 된 거실 바닥과 광기에 사로잡힌 시어머니의 끔찍한 모습에 할 말을 완전히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서럽게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기분이었죠. 그때 마치 짝이라도 한 듯 영화의 한 장면처럼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근하고 피곤해 절어 퇴근한 민준 씨였죠. 어머니, 수연 씨,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집안 꼴이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민준 씨는 난장판이 된 거실과 울고 있는 저,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씩씩거리고 있는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크게 당황했어요.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민준 씨에게 쪼르르 달려가 팔에 매달리며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민준아, 내가 전현한테 맞았다. 전현이 글쎄 이 애미를 때렸어. 내가 반찬 좀 버렸다고 시어머니를 이렇게 사정없이 패다니. 아이고, 분하고 억울해서 내가 못 살겠다. 당장 전현 내쫓아. 저런 악독한 년이랑은 하루도 같이 못 살아. 시어머니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어찌나 실감나게 연기를 하시던지 정말이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감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순진하고 귀가 얇은 민준 씨는 그 처절한 모습에 홀딱 넘어간 것 같았어요. 상황 파악은커녕 제 모습은 보지도 않고 이성을 완전히 잃고 저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김수연, 너 진짜 미쳤어? 어떻게 어머니를 때릴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냐? 당장 어머니께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 당장 빌지 못해? 저는 엉망이 된 얼굴로 퉁퉁 부어오른 뺨을 매만지며 민준 씨를 쳐다봤어요. 제 뺨에는 시뻘건 5손가락 자국이 선명했고 안경은 저 멀리 박살이나 있었죠. 거실 바닥에는 저희 엄마의 정성이 담긴 음식물 쓰레기가 악취를 풍기며 널브러져 있었고요. 그런데 제 남편이라는 사람은 이 모든 참상을 눈앞에 보고도 자초지종은 단 한마디 묻지도 않고 저한테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심장이 싸늘하게 정말 남극의 빙하처럼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아, 결국 이 남자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어쩔 수 없는 시어머니의 아들이었구나. 제가 대체 뭘 기대했던 걸까요? 처절한 배신감과 깊은 절망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죠. 못 꿇어요, 절대로. 제 예상 외로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에 민준 씨도 시어머니도 순간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왜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요? 당신 눈에는 지금 이 끔찍한 상황이 정말 안 보여요? 제 얼굴에 선명하게 난 이 손자국, 저기 박살난 내 안경, 그리고 바닥에 처참하게 널브러진 우리 엄마 반찬들. 당신 어머니가 방금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좀 보시라고요. 제가 맞았으면 맞았지 때리지는 않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과 바닥을 번갈아 가리키며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뿌리치다가 실수로, 정말 실수로 스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당신 어머니는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희 부모님 욕까지 퍼부으면서요. 그런데도 제가, 명백한 피해자인 제가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요? 대체 왜요? 당신은 내 남편 아니에요?
제 격앙된 목소리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민준 씨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죠. 그는 시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와 제 절규 사이에서 그리고 난장판이 된 거실 바닥을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번갈아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전년, 저거 다 거짓말이다. 내가 얼마나 아팠는데 전년이 먼저 나한테 대들었다? 하고 빽 소리를 질렀지만 민준 씨의 눈빛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흔들리는 게 제 눈에도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혼란과 의심, 그리고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 민준 씨가 낮고 잠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맹목적인 분노 대신 깊은 혼란과 실망감이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정말 수연 씨 말대로 어머니가 먼저 수연 씨를 때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반찬들도 정말 어머니가 버리신 거고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야. 전현이 먼저 버릇없이 굴었으니까 내가 좀 혼내준 거지. 그리고 반찬은 더러워서 버린 거고 뭐가 문제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당황한 듯 살짝 떨리면서 톤이 높아지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민준 씨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어머니의 말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을 드디어 눈치챘다는 것을요. 민준 씨는 아주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어깨가 축 처지는 것 같았죠. 아마 그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수많은 비상식적인 일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스쳐 지나갔겠죠. 아들 몰래 예단비를 요구했던 일, 제왕절개가 시급한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반대했던 일, 봉팔이라는 회귀한 이름을 강요하며 단식 투쟁까지 벌였던 일들, 그 모든 과거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면서 어머니의 일방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에 대한 오랜 의심이 점차 쓰디쓴 확신으로 변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네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연 씨, 당신도 그만 울고 방으로 들어가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민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겁고 지친 발걸음으로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민준 씨의 싸늘하고 외면하는 듯한 뒷모습을 보며 분하고 답답한 듯 발을 동동 굴렀지만 더 이상 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는지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날 밤 민준 씨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엉망이 된 제 얼굴을 약으로 닦아주고 제 손을 꼭 잡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자초지종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당신한테 무조건 어머니께 사과하라고 소리치다니. 당신 얼굴이랑 엉망이 된 집안 꼴을 보고도 그동안 어머니가 당신한테 했던 일들을 알면서도 또 어머니 말씀만 믿으려고 했던 내가 너무 한심하고 부끄럽다. 당신이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속상했을까. 내가 당신 남편 맞나 싶다. 정말 미안해.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깊은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저도 그의 진심을 느꼈기에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깊게 베이고 상처받은 마음이 그렇게 쉽게 하룻밤 사이에 깨끗하게 아무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날 밤의 충격과 남편에 대한 실망감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씁쓸한 앙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거실 소파에 꼿꼿이 앉아있는 시어머니에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단호하고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어제 일은 명백히 어머니 잘못입니다. 수연 씨에게 손 찍어 마시고 처가에서 정성껏 보내주신 음식을 함부로 버리신 것은 제가 아들로서도 이 집의 가장으로서도 그리고 미나 아빠로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수연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며느리가 잘못했으면 시어미가 혼낼 수도 있는 거지. 어디서 아들이 애미한테? 하면서 끝까지 억지를 부리며 버티셨지만 민준 씨는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죠. 그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사과 안 하시면 앞으로 저희 집에 오실 생각 마세요. 그리고 미나 돌보는 것도 오늘부로 그만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님께 더는 제 소중한 아이를 맡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월급은 이번 달치까지만 계산해서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당분간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의 단호하고 싸늘한 최후 통첩에 결국 시어머니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마지못해 제게 미안하다. 내가 좀 심했네. 하고 모기만한 목소리로 마지못해 중얼거리듯 사과했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저에 대한 깊은 증오가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그 사과가 단 1%의 진심도 담겨있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분과 단 하루도, 아니 단 1시간도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과를 받는 것조차 제게는 고통이었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사실상 쫓겨나셨고 미나의 돌봄 문제는 저희 부부가 다른 방법을 찾아 해결해야 했죠. 물론 그 과정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쉽지는 않았지만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갔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 집안에 웃음이 넘치고 평화가 찾아왔어요. 시어머니와의 연락은 명절이나 생신 같은 정말 피할 수 없는 형식적인 안부전화 외에는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마저도 민준 씨 혼자 했죠. 가끔 민준 씨도 마음 약한 아들로서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무조건 어머니 편만 들거나 제게 일방적인 이해와 희생을 강요하지 않아요. 저와 미나가 그의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순위라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확실히 보여주고 시어머니의 부당한 요구나 비상식적인 간섭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든든한 남편이자 아빠가 되어주었습니다. 그 변화가 제게는 무엇보다 큰 위안과 힘이 되었죠. 시어머니와의 끔찍했던 갈등은 제 인생에 정말 깊고 아픈 상처를 남겼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지옥 같았던 시간을 통해 저희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든든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함께 손잡고 이겨낼 수 있다는 강한 믿음과 유대감이 생겼으니까요. 박봉팔이라는 그 황당무계하고 회개망측한 이름은 여전히 저희 아들 족보 첫머리에 떡하니 남아있지만 이제 그 이름은 제게 더 이상 아프고 씁쓸한 기억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상식 이하의 황당함과 결국 우리가 그 모든 역경을 이겨냈다는 통쾌함을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 뭐랄까요. 아주 짜릿하고 속 시원한 일종의 사이다 같은 이름이 되었답니다. 그래요. 살다 보니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게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부당함에 맞서 터뜨릴 건 시원하게 터뜨려야 진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박봉팔 엄마를 제 삶에서 시원하게 삭제하고 마침내 진짜 제 행복을 찾았습니다. 제 길고도 험난했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